네, 6장 가족간호 들어갑시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 사업 대상은 지역사회라고 그랬고요. 개인가족 집단을 포함한 지역사회고,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역사회 간호 사업에서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가족 간호라고 그러는 것은 가족을 단위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 사업을 우리가 가족 간호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가족에 대한 개념 보도록 하죠. 가족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가 정의 내렸죠. 많은 학자가 내린 정의를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모아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 교재 참고에서 나온 부분 있죠. 즉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발달의 근원적 집단으로 가족 구조가 어떤 형태든 간에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의 집단이고, 이들은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인 집단이며 반드시 같은 장소에 기거하거나 취사하지 않아도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가 내린 정의를 다 정리하시기보다는 요 일반적인 정의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족구조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가족구조 이렇게 제목을 달렸는데요. 가족구조라기보다는 가족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가족의 형태는 우리가 가족의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자면 핵가족, 확대가족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 기타 우리가 가족의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일단 핵가족, 확대가족. 핵가족은 우리가 증가세고 확대가족은 감소세잖아요.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세대 이하의 가족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핵가족 추세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확대가족은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우리가 확대가족에는 그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인데, 우리가 확대가족의 형태도 3세대 이상의 가족 형태를 갖고 있는 직계가족이 있고요. 근데 둘 이상의 결혼한 아들 가족이 부모와 동거하는 형태인 반계가족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대가족은 결국은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우리가 확대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자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의 유형이 이 확대가족이었죠. 오늘날에서는 감소 추세에 있고요. 기타가족 유형으로는 뭐 한부모 가족, 뭐 혼합 가족, 뭐 등등등 우리 여러 가족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타 가족의 유형은 이렇게 한번 참조해 주시는 선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족의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가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 가족의 정의에서 봤듯이 우리가 가족의 특성을 쭉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로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1차 집단.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2차 집단이 있고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1차 집단이 있죠. 가족은 1차 집단에 속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동사회 집단. 즉 그 구성원 사이에 서로 애정, 상호 이해, 결합되어 있는 외부의 간섭, 장애도 분열되지 않는 강력한 결합 관계를 지닌 집단, 즉 공동사회 집단으로서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폐쇄 집단. 요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폐쇄 집단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 이죠. 구성원들은 우리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은 들어오고 나가고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는 면에서 폐쇄 집단에 해당됩니다.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하고 여러분들 조금 혼동될 수 있는 게, 우리 폐쇄 집단은 맞는데 폐쇄적 체계, 요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체계론으로 보자면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은 개방체계라고 그러는 거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체계를 우리가 폐쇄체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족은 우리가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체계죠. 그래서 개방체계냐 폐쇄체계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개방체계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폐쇄 집단이냐 개방 집단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성원들이 드나들고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 집단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게 조금 혼동되면 안 되죠. 가족은 폐쇄 집단이면서 체계의 특성으로 보자면 개방 체계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가족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라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거고,
그 안에 각각의 지위가 있는 거죠. 지위에 따라서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는 면에서는 형식 집단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의 혈연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혈연 집단이기도 하다는 것. 이 밖에 등등등의 특징이 있죠. 우리 교재 참고 그래서 가족의 특징에서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옆에다가 현대 가족의 특징이라고 적어주셔도 돼요. 오늘날에 와서 현대 가족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족은 1차적 집단이라는 거. 이건 좀 전에도 봤고요. 네, 가족은 오늘날에 와서는 시간 장소에 따라서 고정불변이 아니라 늘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변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요. 예, 그 밖에도 가족은 고유한 생활 방식을 갖고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개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 여러분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안에 가족인가에 따라서 공통적인 생활 방식도 있지만 가족마다의 어떤 고유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체계로 보자면은 개방 체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특징. 네, 가족은 하나의 단위로서 생활 주기라던가 단계에 따라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가족은 하나의 단위로서 우리가 스스로 성장해 가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와서 가족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의 특징, 이것도 문제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잘 정리해 보시고요. 특히 문제에서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었죠. 우리가 폐쇄 집단은 맞는데 우리가 폐쇄 집단, 개방 집단에선 폐쇄 집단, 그 다음에 개방 체계로서의 특징이냐 폐쇄 체계로서의 특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개방 체계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혼동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갖고 있는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가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여러분들 가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과거나 오늘날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 가족의 기능이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 와서 강조하는 기능도 있고 좀 약화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셔야 되고 대체로는 이 가족이 갖고 있는 기능이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보다 약화되는 추세인데 몇 가지는 과거보다 더 강조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성기능과 생식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가족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능,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우리가 출산하는 생식기능이 있죠. 이거 과거에도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꼭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성기능과 생식기능을 추구하는가? 그렇진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좀 약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애정기능이라는 게 있죠. 우리 가정 내의 구성원 간의 그 애정, 밀착, 친밀감을 느끼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이 애정 기능, 여러분들 과거에서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혼도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 애정 기능이 과거에는 그다지 가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에서는 의무만으로도 가정이 유지됐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이 가장 가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더 강조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의 양육과 사회 기능이 있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회에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교육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자녀의 양육과 사회 기능도 오늘날에 와서도 중요한 기능이긴 해요.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요 자녀의 양육이나 사회 기능이 어떤 다른 외부 기관의 기능으로 많이 이관돼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내에서의 자녀 양육이나 사회 기능은 약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적 기능. 여러분들 전통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졌죠. 그것도 여성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요 교육적 기능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이 교육적 기능도 가정 내에서는 약화되면서 외부 전문기관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교육적 기능도 우리가 약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섯 번째로는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적 기능은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능을 다 포함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서는 가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정 내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생산 활동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소비 활동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의 생산 활동이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밖에서 우리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능은 우리 감소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가정의 기능으로는 요 소비의 기능은 가정 단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소비 기능은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 아주 강화되고 강조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기능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가정 내에서는 약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 기능과 소비 기능을 굳이 구분하자면 생산 기능은 가정 내에서 기능이 약화되는 거고 소비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정서적 안정과 휴식 제공 기능이라는 것이 있죠. 과거나 오늘날에 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 뭐 정서적 안정, 휴식 제공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중요시돼 왔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정서적이나 휴식 제공하는 것이 뭐 휴식 제공하고 오락 기능 뭐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외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도 과거에 비해서 좀 약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기능, 우리가 가족의 기능,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는 가정에 해줘야 되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몇 가지는 우리가 더 강조돼 가고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기능은 그 정도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족간호, 2절 가족간호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가족간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간호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우리가 가족과 가족 구성원 또 이들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이 적정 기능 수준, 우리의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이잖아요.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을 아주 최고의 기능 수준으로 우리가 높이는 것, 즉 적정 기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이며 기술이다. 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기본적인 가족간호에 대한 개념일 거고요. 가족간호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가족의 건강을 유증진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건강관리 기능 수준을 아주 높은 수준까지 높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족 간의 목적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족 간호의 목적을, 우리가 가족 간호에 대한, 가족 간호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우리의 접근, 형태에 따라서 가족 간의 목적을 몇 가지로 또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간의 목적이 개인 중심일 때, 만약에 가족 간호할 때 개인을 대상으로 간호할 때는 우리가 목적이 구성원들의 신체, 정신, 심리적 안녕 이게 목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목적이 대인관계 중심일 때는 상호 이해나 지지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족 간의 목적이 가족 전체 중심일 때, 우리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봤을 때는 가족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건강 증진, 행위의 변화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호를 누구 중심으로 가족 간호인가에 따라서 목적을 우리가 다양하게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호의 목적은 뭐 이렇게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족 간호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족 간호의 특징. 여러분들 가족 간호의 특징에서 났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할 때 단위가 되는 게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업과 임상 같은 경우에는 아픈 환자가 가족에서 분리돼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분리돼서 입원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하는 거잖아요. 임상 간호에서는 개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단위로 간호하는 것과
우리 임상에서 환자 개인을 간호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간호하는 것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자면 우리 가족 간호는 가족이 겪는 경험에 관여한다는 것. 임상에서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개인이 겪는 경험에 관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족 간호는 가족이 겪는 경험에 관여하는 간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지역사회와 가족의 문화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그 밖에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최대 건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포인트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특히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단위로 우리가 간호사업할 때 개인을 하더라도 가족이 단위가 돼야 되는 거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가족이 단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가족이 단위가 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왜 가족을 기본 단위로 우리가 하고 간호사업을 하는 게 적절한가? 가족이 기본 단위가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단위로 하는 이유가 지역사회에서 자연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단위이기도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이라는 집단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활동 단위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지역사회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집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활동의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 문제도 사실은 서로 상호관련적이죠. 우리가 지역사회 가족을 보자면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로 상관관계, 관련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가족을 단위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가족은 구성원 간의 건강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서로 간호를 제공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하는데 또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도 단위로 해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 전체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유용한 매개체, 즉 수단이 되기 때문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는 가족이 단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을 단위로 간호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를 쭉 설명했죠.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임상에서는 개별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간호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이 있더라도 가족을 단위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단위해야 되는 이유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호할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관점. 우리가 간호 대상으로서 가족에 대한 관점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관점을 보자면 우리가 배경으로서 또는 구조로서 가족이 있겠고요. 대상자로서 가족이 있겠고,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볼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 구성으로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을 뭐로 보냐면 환자의 배경으로 가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또는 구조로서의 가족은 이 임상에서 보는 가족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다 메모해 두세요. 임상 간호에서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 간호할 때는 가족은 환자의 배경으로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로서의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 하나하나의 합이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대상자로서의 가족은 우리 어디서 보는 가족에 대한 관점이냐면 보건간호예요. 옆에 보건간호 이렇게 쓰세요. 보건간호. 여러분들 공공보건기관에서 가족간호 할 때의 관점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상자로서 가족, 우리가 보건간호에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체계로서의 가족이라던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 요거는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가족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가족을 단순하게 구성원 합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서 또는 체계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대상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의 체계로 보는 가족에 대한 관점은 우리 지역사회 간호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를 우리가 큰 체계로 본다면 그 하부 체계인 가족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 체계와 가족 체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인데 이것도 지역사회에서 보는 가족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상에서는 우리가 배경으로 보는 거, 환자 배경으로 보는 거고 보건간호에서는 문제를 갖고 있는 개개인 구성원의 합의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체계로 보거나 사회 체계 안에 하부 체계다. 이렇게 우리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족간호와 관련된 기초이론, 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가족간호 관련 이론은 가족간호 사업할 때 활용하는 기초이론들이거든요. 즉 가족간호 과정에서 활용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활용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가족간호에서 주로 이용되는 우리가 주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이론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로 다뤄지는 이론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족간호 관련 이론으로 우리 여러 가지 이론이 있잖아요. 일반 체계 이론을 가족에 그대로 적용하는 가족 체계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구조에 따라서 구조의 결과물로 가족이 해줘야 되는 기능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접근하는 구조기능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 상징되는 문제나 행위 같은 거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행위나 문제 행위라던가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보는 상징적 상호작용도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성장 발달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 발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과업이 뭔가, 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접근하는 발달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겪는 위기 중심으로 접근하는 위기 이론, 이런 것들이 등등등이 가족 간호할 때 활용되는 우리의 기초 이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 정리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문제에서는 우리가 쭉 설명했을 때 어떤 이론을 설명했는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기초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족 간호할 때는 어느 하나의 이론만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아요. 다양한 이론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데, 어떤 걸 설명할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론을 적용하는 게 적합하냐, 그렇지 않는가, 이것도 알아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가족 간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체계 이론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체계 이론은 그 생물 체계 이론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설명할 때도 이용되고, 가족 간호할 때 이용되기도 하고, 개인 간호할 때도 이용되고, 그래서 거의 모든 학문에 기초 이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체계 이론을 가족 간호할 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가족 체계 이론, 여러분들 체계 이론을 가족에 사용할 때 뭐 설명할 때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요 체계 이론, 체계 이론에서는 모든 건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호에서 이 체계 이론을 활용할 때 우리가 가족도 하나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 이론의 특성을 빌려서 가족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 이론은 우리가 가족 간호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특성을 설명할 때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가 가족은 체계 중에서 어떤 체계에 속하냐면 개방 체계에 속합니다. 개방 체계.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개방 체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 이론으로 가족의 특성을 설명할 때 개방 체계의 특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로 일단 뭘 예측하셔야 되냐면 개방 체계로서의 가족은 우리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요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체계로는 어디에서도 많이 활용되냐면 우리가 가족 간호 설명할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가족 간호. 여러분들 요 가족 간호를 설명할 때는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체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체계 모형. 체계 모형은 우리 저 앞에 체계로 할 때 나왔었죠. 우리 체계 모형은 투입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산출물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간호 사업을 설명할 때 이 체계 모형으로 설명하자면 투입물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계로는 가족 특성을 설명할 때 많이 활용하는 이론이기도 하고 가족간호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때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물로 볼 수 있는 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 산출물로 볼 수 있는 것, 요거를 많이 문제에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개방체계로 봤을 때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쭉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 요 내용을 소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방체계로 스틱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개방체계는 커다란 지역사회 체계의 하부체계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는 우리가 뭐 부부체계 또 부모 자녀 체계 형제자매 체계 여러 체계 하부체계가 있는데 외부 환경과 가족이라는 체계가 반응할 때 우리가 부분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이 모여서 가족 체계 전체가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전체성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족은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해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성의 특징이 있고요. 변화를 통해서 내외적 환경에 맞게끔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성의 특징, 균형성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방체계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투입받고 그 다음에 변환 과정을 통해서 산출물을 내고 피드백, 우리가 회환하는 거죠.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늘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 과정을 거치는 체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순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계론적 관점에서의 가족 건강은 우리가 내외적 환경에 잘 우리가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늘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 사회 환경이 바뀌면은 가족 기능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변화해 감으로써 늘 일정하게 균형, 평형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가족 건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재의 경계성, 전체성, 변화성, 항상성, 순환성, 그다음에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 건강은 요 개방 체계로서 가족의 특징을 설명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방 체계로서 가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옳게 이해했는가, 옳지 않게 이해했는가, 예, 요거를 문제로 낼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요 가족 간호를 체계 모형으로 설명한 거는 왜 소개하지 않았는데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 간호를 체계 모형으로 설명하자면 투입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간호사라던가 구성원이라던가 가족의 재원이라던가 뭐 물품이라던가 뭐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투입물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간호를 체계모형 설명할 때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족간호 과정이 과정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산출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가족의 건강을 유증진하는 것 또는 가족의 건강을 유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정 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간호를 체계 모형으로 설명했을 때는 우리가 투입으로 볼 수 있는 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 산출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마 이거를 물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론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했고요. 우리가 문제가 아마 거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될 거예요. 가족을 개방체계 특성으로 설명했을 때 특징, 그 다음에 가족 간호를 체계 모형으로 설명했을 때 투입 과정 산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요거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기능 이론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요 체계 이론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 간호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이론 중에 구조, 기능 이론이라는 게 있죠. 구조 기능 이론. 여러분들 구조 기능 이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는 이론이냐면 그 가족도 사회 구조 중에 하나의 구조라는 거예요. 예, 가족은 하나의 구조를 보는 거. 그 사회 구조의 하나고 요 가족 내에서도 가족 내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결과물로 기능이 나온다는 거죠. 가족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우리 결과물로 가족의 기능, 우리 가족이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었잖아요. 요 기능이 결과물로 나오는데 요 결과물인 기능이 얼마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족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가로 접근하는 이론을 구조기능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요 구조기능 이론의 특징이 가족은 전체 사회 구조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다는 거고, 가족도 하나의 체계인데 우리 지역사회 전체 체계 중에 하부 체계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가족 체계 안에 구조에 따라서 요 기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가족의 구조,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볼 때는 의사소통 구조, 가치 구조, 뭐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인 우리가 가족의 기본 기능, 우리가 가족의 기능이 우리가 결과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조 기능적으로 가족 간을 접근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족의 기능을 얼마나 기본적인 기능을 잘 하도록 구조화됐는가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조기능 이론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장점은 우리가 이 구조기능 이론은 구체적이라는 것, 그리고 구조기능에서 가족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가계도라던가 사회지지도라던가 이런 사정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사정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고요. 예.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단점은 뭐냐? 그러니까 장점은 요 구조기능 이론에서는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요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우리가 구체적이면서도 그다지 크게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면 단점은 뭐냐? 여러분들 구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다고 접근하는 이론인데요. 그런데 이 구조 이론, 기능 이론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구조에 따라서 결과물인 기능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구조가 똑같다고 그래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다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구조 이꼬르 기능 결과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우리가 구조에 따라서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가.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구조기능 이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기능 이론의 특징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점도 이해하셔야 될 거고, 우리 교재 소개하지 않았지만 단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소개하고 있는 뭐로 넘어갈 거냐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으로 가도록 하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여러분들 상징적을 넣어도 되고 우리가 빼도 돼요. 상호작용 이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상징적을 앞에 놓은 이유는 가족에서 상징되는 어떤 것은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어떤 이론하고 약간의 대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이 구조기능 이론하고 약간 대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 구조기능 이론을 설명했는가, 우리가 요 상호 작용 이론을 설명했는가, 요거를 잘 알아보는 것도 문제 풀 때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구조와 결과를 강조했다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구조 결과를 강조했다면
요거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간 대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면 교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이론은 우리가 그 가족이 나타내는 문제라던가 문제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 관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가족을 상호작용 단위로 본다는 것, 그리고 결과보다는 내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상호작용 결과물로서 어떤 역할이라던가 행위라던가 문제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역할 요구에 대한 인지에 의해서 그들의 역할 기대를 정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행위, 어떤 구조에 따라서 절대적인 행위라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타인의 반응은 구성원들의 그들의 역할 수행하는 것에 도전하거나 이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기능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상호작용 이론은 상호작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를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구조기능 이론은 어떤 가족관호 할 때 접근할 때 유용하냐면 이 가족이 해줘야 되는 기본 기능 중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능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는 구조기능적 접근법이 적절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가 구성원 상호 간의 문제로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가정폭력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뭐 아내의 폭력, 아내 학대, 아동 학대 뭐 이런 것들은 구성원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행위, 문제행위라는 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호작용 이론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그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행위를 이해될 때 더 적합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족관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상호작용을 파악해서 문제라던가 역할이라던가 행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구조기능 이론에 비해서 장점은 뭐냐? 장점은 우리가 가족의 내적인 과정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 결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결과물로 어떤 상징하는 행동이라던가 반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족 내 내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여러분들 교재에 단점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런 단점도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같은 경우는 요 가족이 상징하는 것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역동 과정, 우리 내적인 과정, 가족 내부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가족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단점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 대한 외부 환경이 가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만약에 문제로 나왔다. 특징은 구조기능 이론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장점 또한 구조기능 이론에 비해서 이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아마 정리하면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개하고 있는 이론이 발달 이론이죠. 발달 이론. 그래서 우리가 발달 이론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발달 이론. 여러분들 발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족 또한 우리가 성장 발달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또한 성장 발달해 가는데 어떤 단계에서 그 발달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과업을 잘 수행했을 때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론이 발달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 발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발달 단계가 가족마다 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가족은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과업은 거의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업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파악해서 과업을 잘 이행하도록 돕는 게 간호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발달 이론인 거죠. 교재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발달 이론에서는 먼저 발달 단계를 사정한 후에 어느 정도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사정을 해서 우리가 건강을 평가하고 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접근법이 발달 이론인 거예요. 발달론적 접근의 기본 원리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요. 장점으로 갑시다. 장단점. 그러면은 요 발달 이론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장점으로는 우리가 아주 다른 접근법에 비해서 단순하다는 것.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과업을 해야 되는가 미리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접근이 단순하다.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과업을 해야 되는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 사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가족을 사정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족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족을 간호해야 된다. 특히 가족의 건강 문제가 없는 정상가족 간호할 때, 이럴 때 특히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상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과업을 하면 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파악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가족, 많은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할 때, 이럴 때 아주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발달 이론에서는 가족 발달 단계를 제시하되 우리 어떤 가족을 보통 전제로 했냐면 그 핵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핵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아이 중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 가족에게는 적용이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이가 없는 가족에는 적용이 또 어려운 거죠. 이런 한계점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가족 발달 단계가 대부분 중산층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산층 가족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가족에게는 적용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발달 이론도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족 발달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는가? 여러분들 듀발은 8단계를 제시했고요. WHO는 6단계를 제시했어요. 가족 간호의 적용이 적절한 가족 발달 단계가 듀발이 제시한 8단계가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듀발이 제시한 8단계가 소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WHO에서 제시한 6단계가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빈 공간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더 출제 빈도가 높은 듀발의 가족 발달 단계 8단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신혼기, 양육기, 학령기, 청소년기, 진수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신혼기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부터 첫 자녀 출산 전까지. 여러분들 이 가족 발달 단계가 핵가족 중심이면서 자녀 중에서도 첫 번째 자녀 중심으로 제시했거든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부터 첫 자녀 출산 전까지가 우리의 신혼기인데 이때 발달 과업은 뭐냐? 우리가 친밀한 부부관계 형성하는 것, 친족과 이해관계 잘 형성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육기, 첫 자녀 출산에서부터 30개월까지를 우리 양육기라고 그러죠. 이때는 모자 보건이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는 첫 자녀가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역할 기능을 습득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뭐 가족 계획에 대해서도 서로 동의를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령 전기, 첫 자녀 30개월부터 우리가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첫 자녀가 있는 가족을 학령 전기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자녀의 사회화나 양육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죠. 뭐 3살 벌은 야단까지 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30개월부터 6세가 있는 아이의 가족에서는 중요한 과업이 뭐냐면 이 자녀가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도록끔 사회화나 양육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과업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령기.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시기죠. 6세부터 13세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기는 자녀가 학습 요구가 아주 강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령기 가족이니까 학교 생활에서 학업이 잘 성취되도록 하는 것, 요것이, 그리고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행동과 관련된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잘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가족, 우리가 청소년기 가족 또는 10대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첫 번째 자녀가 우리가 13세, 만 13세에서 20세까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가 우리가 중학생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요 시기가 청소년기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요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있는 자녀 가족에서는 우리가 10대의 특징이 우리가 자유 이런 것들을 자아 정체성이 확립돼 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를 강조하는 시기인데, 자유만 너무 강조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유와 의무 균형을 잘 유지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충돌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죠. 충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수기. 진수기는 자녀들이 집을 떠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명 빈둥우리 증후군이 나타나는 시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집을 떠나가는 시기, 이 시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가 없던 부부관계로 다시 조정하는 그런 과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독립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과업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독립은 경제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년기 같은 경우는 자녀가 다 분가하고 나서 은퇴할 때까지예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년은퇴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명예퇴직도 많아졌고 조기퇴직도 많아졌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년은퇴라는 것이 개념이 많이 없어져서 요 가족 발달 단계 중에서 최근에 가장 불분명해지는 시기가 중년기 가족입니다. 자녀들이 다 분가하고 은퇴할 때까지인데, 분가하기 전에 은퇴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불분명한 시기도 하다는 것,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에는 우리가 중요한 과업은 뭐냐? 중요한 과업은 우리가 여가 활동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은퇴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잖아요. 여가 활동 같은 것도 개발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한 시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은퇴에서부터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가 노년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 노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노년기 가족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노년기가 가장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년기 가족의 발달 과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과업으로는 우리가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 건강한 노년을 보내도록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것, 배우자 죽음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듀발이 제시한 가족 발달 단계 8단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 발달 과업이 아마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발달 과업 잘 정리하시되 우리가 핵심적인 거 있죠.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가족 발달 이론이 우리가 WHO에서 제시한 거는 6단계예요. 듀발은 8단계로 제시했는데 WHO는 6단계를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디 빈 공간에다가 넣으시면, WHO에서는 가족 발달을 6단계를 제시했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형성기입니다. 형성기. 여러분들 형성기는 결혼에서부터 첫 아이 출산. 요거는 듀발이 제시한 거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가족이 형성되는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두 번째 단계가 확대기예요. 예, 확대기. 확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첫 자녀 출산, 첫 자녀가 출산에서부터 마지막 자녀가 출산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출산하는 시기가 가족이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확대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대 완료기가 있어요. 확대 완료기. 요거는 마지막 자녀가 출생해서부터 우리가 자녀가 첫 번째 자녀가 출가하기 전까지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첫 자녀가 예, 출가할 때까지가 확대 완료기예요. 완료기.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수축기입니다. 여러분들 수축기 같은 경우에는 첫 자녀 출가에서부터 마지막 자녀가 출가하는 시기까지를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수축기 다음이 수축 완료기예요. 수축 완료기. 수축 완료기 같은 경우에는 완료기는 자녀들이 마지막 자녀가 출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자녀가 출가하면서부터 우리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는 거예요. 예, 부부 중 한 명 사망할 때까지를 우리가 수축 완료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해체기. 우리가 해체기는 요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해서부터 예, 마지막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마지막 한 명이 사망하는 때까지를 우리 해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단계로 구분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예, 요 중에서 우리가 지금 증가세인 것도 있고 감소세인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결혼이 시기가 늦어지죠. 늦어지기 때문에 요 형성기, 결혼에서부터 첫 자녀 출산 기간은 지금 어떤 추세냐? 요거는 감소세입니다. 짧아지고 있다는 거야. 짧아지고 있고요. 확대기, 첫 자녀 출산부터 마지막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인데 우리가 확대기도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않으니까 요것도 감소세예요. 근데 확대 완료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자녀가 출생해서부터 첫 자녀 출가하기 전까지인데 예, 우리가 자녀 수가 지금 자녀가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 확대 완료기는 증가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축기 같은 경우에는 첫 자녀 출가에서부터 마지막 자녀가 출가할 때까지인데요. 자녀가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많아도 세 명이잖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감소세예요. 감소세. 그 다음에 수축 완료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자녀가 출가해서부터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할 때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가 증가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한 명이 사망하고 나서 마지막 한 명이 사망할 때까지를 해체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남녀가 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녀 중에서 여성이 더 평균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여성 혼자 사는 기간이 과거보다 더 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해체기도 증가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소세도 있는 우리가 감소세인 것이 형성, 확대, 그다음에 수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요 확대 완료, 그죠? 그다음에 수축 완료, 해체기는 증가세, 이런 변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라요. 예, 이것도 출제가 이미 됐던 문제예요. 됐던 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위기이론까지 보고 잠깐 쉬도록 하죠. 우리가 위기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위기라는 것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기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위기는 가족이 좀 더 문제 해결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유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기란 뭐냐? 위기는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위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성숙위기와 상황위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숙위기는 가족 발달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위기를 성숙위기라고 그러는 거고요. 상황위기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건과 관련된 예기치 못한 위기를 상황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이 출산, 정상 아이 출산이다. 이런 것들은 성수기기쯤에 해당되겠죠. 근데 기형아가 출생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황위기쯤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남편이 정령퇴임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성수기기쯤에 해당된다면 명예퇴직이다, 조기퇴직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황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갑자기 질병이 발생됐다, 사고가 발생됐다. 이런 것들은 상황위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성수기기, 상황위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성수기기는 가족 발달 단계를 보면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위기라면 상황위기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위기가 상황 위기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기의 단계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위기 중재 전략에서 나온 거 있죠. 여러분들 위기를 중재하는 전략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면은 1차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조치 취하면은 2차라고 그러는 거고, 이미 위기가 왔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다음번에 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잘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위기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을 3차 중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중재 전략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족 간호 관련 이론까지 다뤘는데, 가족 관련 이론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거예요. 우리 교재 나온 거는 한 번 이상은 다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 같은 경우는 가족 체계를 설명할 때, 그 다음에 가족 간호 사업을 설명할 때, 네, 그죠? 가족 체계 설명할 때는 개방 체계로, 가족 간호 사업 설명할 때는 체계 모형으로 요거 설명한다는 것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기능 이론하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약간 대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접근 이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조기능 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과 요거를 비교 정리 가능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발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은 정상적으로 발달 단계에 거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제시한 학자도 있고 6단계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단계로 듀발이 제시했는데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6단계는 WH에서 어떻게 분류했는가 알아보시고, 특히 그 단계마다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과업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과업은 거의 듀발이 제시한 것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듀발은 8단계 과업을 어떤 걸 제시했는가, 이거 어렵더라도 이거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발달 단계 이론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기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부딪힐 수 있는 위기 중심으로 접근하는 이론이 위기론인 거예요. 근데 위기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수기 위기와 우리가 상황위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둘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수위기는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 나갈 수 있다. 상황위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해줘야 되는 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 가족 간호 과정부터 나가도록 하죠.